퇴직금이 들어온 날 남편은 저보다 1초 먼저 웃었어요. 그때는 몰랐어. 그 웃음의 의미를. 퇴직금이 들어온 날 남편은 저보다 1초 먼저 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걸.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정신이 없던 하루였죠. 마지막 출근 날 남편은 회사에서 받은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생 많았어. 그 말이 그날따라 조금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지 않은 날이 있었나 싶어서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질 즈음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퇴직금 입금 알림. 그걸 먼저 본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휴대폰 화면을 잠깐 들여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좀 쉬자. 가볍게 말했지만 그 표정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기쁜 웃음도 아니고 안도하는 웃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걱정이 섞인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던 결과를 확인한 사람처럼요. 그때 저는 그 웃음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면 누구나 한 번쯤 웃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 이제 좀 쉬자. 저도 그렇게 말하며 그 장면을 넘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밥을 먹다가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퇴직금은 한 통장으로 관리하자. 너무 자연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생활비도 급한 돈도 아이 키울 때도 전부 한 통장이었습니다. 그래.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관리해. 그 말이 제 인생에서 그렇게 큰 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통장 하나를 새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이게 더 깔끔해. 그 말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퇴직을 하면 정리할 게 많아진다고들 하니까요. 저는 도장을 찍었고 그 통장은 우리의 노후 통장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퇴직한 사람인데 남편은 오히려 더 바빠졌습니다. 아침이면 출근하던 때처럼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 가요? 제가 물으면 남편은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그냥 준비 좀 하는 거야. 준비. 그 말이 그때는 아무 뜻 없이 지나갔습니다. 노후 준비겠지. 정리할 게 많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거실에서 받던 전화를 요즘은 꼭 밖에 나가서 받았습니다. 벨이 울리면 자연스럽게 현관 쪽으로 걸어가 문을 닫고 통화를 했습니다. 괜히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괜히 예민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문득 그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온 날 제가 보기 전에 남편이 먼저 웃었던 그 순간, 그때는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이미 시작된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질문을 저는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퇴직한 사람치고 남편이 너무 바빠 보이기 시작했다는 걸. 그리고 그 바쁨이 우리 노후의 방향을 이미 바꿔놓고 있었다는 것도요. 퇴직했는데 더 바빠진 사람, 그 준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퇴직을 하면 하루가 조금 느려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일어날 이유도 없고
서둘러 옷을 챙겨 입을 필요도 없고 시계를 보며 초조해야 할 일도 줄어들 거라고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퇴직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없었고 급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실 쪽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옷장 여는 소리, 벨트 버클 소리, 현관에서 신발을 끌어당기는 소리. 남편은 출근하던 때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있었습니다. 어디 가요? 제가 묻자 남편은 잠깐 멈췄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어. 그 말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퇴직하면 정리할 일도 있고 사람 만날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은 생각보다 자주 반복됐습니다. 그 다음 날도 남편은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퇴직한 사람이 왜 이렇게 바쁠까? 그 질문은 처음엔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비 좀 하는 거야.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묻지 않은 게 아니라 묻지 않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래 함께 살았고 괜히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걸 서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남편의 외출 시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점심을 넘겨 들어오는 날도 있었고 저녁이 다 돼서야 집에 들어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늦어. 그 말이 이상하게도 늘 통보처럼 들렸습니다. 전화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거실에서 받던 전화를 요즘은 꼭 밖에 나가서 받았습니다. 벨이 울리면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가 문을 닫고 통화를 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TV 소리를 조금 키웠습니다. 괜히 통화 내용이 들릴까봐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지금 와서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밥을 차려놓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국은 식어 있었고 밥은 다시 데워야 했습니다. 시계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직했는데 왜 더 바쁜 거지? 그 질문은 점점 다른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준비를 하는 걸까? 왜 집에서는 말하지 않을까? 이건 정말 나랑 상관없는 준비일까? 하지만 그 질문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부였고 지금까지 큰 갈등 없이 살아왔습니다. 괜히 없는 걱정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지켜보자. 그게 어른스러운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켜본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걸 보게 만든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의 옷차림이 달라졌고 전화 통화 후 표정이 달라졌고 집에 돌아왔을 때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소한 이야기도 하던 사람이 요즘은 피곤해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남았는지 지금도 정확히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늦게 들어와 씻지도 않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하루에 내가 없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집안이 넓게 느껴졌습니다. 퇴직을 하면 둘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또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결심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막연히 넘기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부터 보기로 했습니다. 통장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먼저 사람의 행동부터,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남편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 저는 묻지 않는 대신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바빠지기 시작한 뒤로 저는 질문을 줄였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어디 다녀온 거야? 그런 말들은 입안에서 맴돌다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남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준비 좀 하는 거야. 사람 좀 만났어. 별일 아니야. 그 말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확인하는 순간 무언가 달라질까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래 함께 살았고 그만큼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 관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묻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식탁 위에 지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리하려고 집어들었다가 툭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건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흰 종이, 깔끔한 글씨, 처음 보는 이름, 회사 이름도 낯설었고 직함은 더 낯설었습니다. 대표? 그 순간 머릿속이 잠깐 멈췄습니다. 남편이 이런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명함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지갑 안으로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묻지 않아도 됐는데 굳이 다시 넣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손은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명함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떠올려 봤고 회사명을 되뇌어 봤고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곱씹어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는 게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도 좀 늦어. 그 말은 이제 설명이 아니라 예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날 저녁 남편은 말이 적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자주 휴대폰을 확인했고 잠깐씩 자리를 비웠습니다. 괜히 명함 이야기를 꺼냈다가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은 아닐 거야. 확실한 게 없잖아. 확실한 게 없다는 말은 사실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날이 있었습니다. 화면이 잠깐 켜졌고 알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단체방 이름, 처음 보는 사람들. 저는 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면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씻고 나와서도 아무 말 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명함, 단체방, 그리고 대표라는 두 글자,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하루를 너무 모르는 건 아닐까?
예전에는 작은 일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동료 이야기, 점심 메뉴까지도.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남편의 하루는 요약된 문장으로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별일 없었어. 그냥 그랬어. 그 말들이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졌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계속 묻지 않는 쪽을 선택하고 있을까? 답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싸우기 싫어서, 분위기 깨기 싫어서, 괜히 예민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무엇보다도 이 말을 듣는 게 두려웠습니다. 괜히 걱정하지 마. 별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괜히 문제를 만든 사람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지금은 아니야. 그게 어른스러운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는 동안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남편의 외출은 계속됐고 전화는 여전히 밖에서만 받았고 집안에서는 조용한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침묵은 선택일까? 회피일까? 답을 내리지 않은 채 저는 다시 하루를 넘겼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워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결심 하나가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되 아무것도 보지 않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묻지 않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확인해 보자고.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의 말을 믿는 대신 사실을 보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눈을 감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느낌이 아니라 숫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불편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와 다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갔습니다. 그동안 일부러 보지 않았던 통장이었습니다. 남편이 관리하자고 했고 제가 동의했고 그래서 굳이 들여다볼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왔던 그 통장. 그날은 이유 없이 확인해보고 싶어졌습니다. 휴대폰을 켜고 은행 앱을 열고 익숙한 화면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크게 변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보게 됐습니다. 이 숫자였나? 기억 속에 남아있던 잔액과 화면에 보이는 숫자가 묘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기억한 줄 알았습니다. 사람은 숫자를 잘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봤고 스크롤을 내렸다가 올렸고 다시 홈 화면으로 나갔다가 앱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숫자였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얼마가 줄었는지 왜 줄었는지는 그 순간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했던 건 분명히 기억하고 있던 숫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느낌은 확신이 아니라 불편함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거래 내역 버튼에 손가락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눌러보면 확인해야 할 게 생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괜히 보면 마음만 복잡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손을 떼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처럼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좀 늦어. 이제는 설명이 아니라 습관처럼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낮에 봤던 숫자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TV를 보면서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저는 다시 통장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거래 내역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줄줄이 내려오는 숫자들. 처음엔 특별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생활비처럼 보이는 출금, 공과금, 소액 결제.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자 처음 보는 금액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도 제각각, 금액도 들쑥날쑥. 공통점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출금. 생활비도 아니고 병원비도 아니고 집에서 쓰는 돈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잊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에 돈을 썼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날짜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출금이 있던 날들 대부분이 남편이 오늘은 좀 늦어라고 말하던 날들과 겹쳐 있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패턴을 만들고 싶어 하니까요. 그래서 출금이 없던 날들도 같이 봤습니다. 그날들은 남편이 제 시간에 들어왔던 날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확신은 들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 생각까진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대신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날짜만 조용히 적었습니다. 출금이 있던 날, 남편이 늦었던 날. 그렇게 적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가라앉았습니다. 확인한 게 아니라 확인 중이라는 사실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도 좀 늦어.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전화를 끊고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 옆에 조용히 표시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통장, 우리가 쓰던 통장이 맞을까? 지금까지 같은 통장을 쓰고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정말 그랬는지는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동이체, 카드 사용 내역, 정기 지출 모두 예전과 다르지 않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돈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쓰이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남아있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아직 손 안 댔어. 정리만 해두는 중이야. 그 말이 거짓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설명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을 다시 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묻지 말고 확인부터 하자고.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그때부터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의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통장이 우리가 쓰던 통장이 아니라면 다른 통장이 존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처음 몇 줄은 소액이었습니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어왔다가 나간 돈이 있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돈도 있었습니다. 규칙이 없어 보이면서도 묘하게 반복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시험하듯이, 확인하듯이, 준비하듯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통장은 큰 돈을 넣고 묶어두는 통장이라기엔
너무 잔잔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생활비 통장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잘한 입출금이 반복될까요? 그 질문이 떠오른 순간 저는 화면을 더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계좌 정보 탭을 눌렀습니다. 거기에 계좌 개설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날짜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온 날보다 훨씬 이전, 우리가 퇴직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남편은 이미 이 계좌를 만들어 두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날짜였습니다. 그 날짜를 보자 잊고 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통장 하나만 더 만들자고 했던 날, 저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노후 대비용이야. 정리해두면 편해. 그 말이 그땐 그냥 정리로 들렸는데 지금은 계획으로 들렸습니다. 정리라는 말로 덮인 계획, 나를 포함하지 않은 계획. 그 생각이 들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퇴직금은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날 남편이 1초 먼저 웃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었겠구나. 저는 다시 거래 내역을 위로 올려 최근 흐름을 봤습니다. 소액의 반복, 간격, 패턴, 그리고 그 날짜들 중 몇 개가 제가 수첩에 적어두었던 남편이 늦던 날과 겹쳐 있었습니다. 그게 확신일까요? 아니면 내 뇌가 억지로 연결하는 걸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이미 확신한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수치심에 가까웠습니다. 괜히 의심했나? 괜히 예민했나?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달래며 버텨온 날들이 갑자기 바보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에게 당장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감정으로 부딪히면 끝이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끝내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는 걸 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걸 더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 계좌에 받는 곳이 어디인지, 돈이 나간 곳이 어떤 곳인지, 남편이 말하는 준비가 무엇인지. 하지만 은행 앱에서 상대 계좌나 상세 수령처 이름이 다 보이지 않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현실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집에서 혼자 앱만 들여다본다고 끝날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보면 오히려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수첩을 꺼내 낯선 계좌라는 글자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개설일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 날짜를 적는 동안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 전까지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켜고 평소처럼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게 더 어려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도 좀 늦어. 저는 잠깐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날은 통화를 끊고 나서도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낯선 계좌 한 줄을 다시 띄워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 계좌는 내 눈앞에 있는데 내 인생에는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나는 같이 살아왔는데 남편은 나 없이도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작이 몇 달 전부터였다는 사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거울을 한번 봤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 피곤함이 살림 때문인지 나이 때문인지 이 일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다만 하나만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나는 이미 봤고 알았고 기록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묻지 않는 선택은 더 이상 예전처럼 나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를 늦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마지막으로 한번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그날 1초 먼저 웃었던 이유. 혹시 그 웃음은 퇴직금이 들어왔다는 기쁨이 아니라 이제 시작할 수 있다는 확인의 웃음이었을까? 그 질문을 품은 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이 계좌가 어디로 연결되는지까지 확인하겠다고. 무너지기 전에 내가 내 노후를 지켜야 한다고. 그런데 다음 날 그 계좌에서 처음으로 출금 예정이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그 알림은 아주 평범하게 떴습니다. 소리도 크지 않았고 색깔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출금 예정. 그 네 글자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놀라기보다 먼저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정이라는 말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미 나간 돈이 아니라 지금 나가고 있는 돈도 아니라 앞으로 나갈 돈이라는 사실. 그 말은 곧 이 모든 게 이미 정해진 흐름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알림을 눌렀습니다. 금액이 보였고 날짜가 보였고 받는 곳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사람 이름도 아니고 은행 이름도 아니고 익숙한 회사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딱 한 줄, 의미를 바로 알 수 없는 이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여러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지인의 이름일까? 아니면 개인 사업자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어떤 약속의 일부일까? 어떤 경우든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돈은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금액도 날짜도 방식도 우리가 함께 쓰는 돈이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계좌의 이전 거래 내역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소액, 소액, 그리고 또 소액. 그 사이에 간헐적으로 끼어 있는 조금 더 큰 금액들. 그 흐름을 보고 나니 이전엔 막연하게 느껴졌던 반복이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건 갑자기 한 번 쓰는 돈이 아니라 미리 연습하듯 움직여온 돈이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했던 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말 안 해도 돼. 아직 준비 중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그 말들이 이제는 시간을 벌기 위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말을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해놓은 걸 나중에 알려주겠다는 말.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알림 화면을 닫고 계좌 정보를 다시 눌렀습니다. 받는 곳의 이름을 한 글자씩 다시 읽어봤습니다. 여전히 의미를 바로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 이름을 그대로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입력해보고 띄어쓰기를 바꿔보고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이번엔 작은 정보 하나가 나왔습니다. 지역 이름, 그리고 짧은 설명 한 줄. 소규모 투자 설명회. 그 문장을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설명회, 투자. 그동안 남편이 했던 말들이 그제야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사람 좀 만났어. 이야기 좀 들었어. 공부하는 중이야.
그 말들이 갑자기 전혀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출금 예정 알림을 열었습니다. 날짜는 이틀 뒤였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더 불안했습니다. 이미 막을 수 없다는 느낌이 아니라 지금이라면 아직 확인할 수 있다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묻는 타이밍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루를 평소처럼 보냈습니다. 장을 보고 밥을 하고 집을 정리하고 TV를 켜놓고 그 사이사이로 계속 떠오른 건 그 이름이었습니다. 소규모 투자 설명회. 그 말은 너무 가볍게 들렸습니다. 마치 큰 결정이 아닌 것처럼,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그게 가장 위험한 형태라는 걸 저는 살아오면서 여러 번 봐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또 늦었습니다. 오늘도 좀 늦어. 저는 이제 그 말을 들으면 시간이 아니라 장소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이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알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출금 예정. 아직 취소되지 않았고 아직 변경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알림을 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건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빠져 있는지의 문제. 그리고 그 결정에서 내가 완전히 제외돼 있다는 사실. 그게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출금 예정이라고 적고 그 아래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름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처음엔 손글씨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 삶에 없던 단어를 적는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단어를 적고 나서야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제는 의심의 단계가 아니라 확인의 단계로 들어왔다는 것. 이 출금이 실제로 나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자리에 남편이 있는지, 그걸 보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알림 화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이틀 뒤 날짜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생각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우연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 남편의 준비는 이미 시작됐고 나는 그 사실을 이제서야 보고 있다는 것. 그날 이후로 시간은 조금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이 기다림이 아니라 확인을 향한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그 출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순간을 저는 직접 보게 됩니다. 그날은 알림에 적혀 있던 날짜였습니다. 이틀 전부터 달력 위에서 조용히 기다리던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불안해서라기보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러 가는 날처럼. 남편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신문을 넘기고 물을 마시고 별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일찍 와요? 제가 묻자 남편은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아마 늦을 거야. 그 말이 이제는 예고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옷을 갈아입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거울을 한번 보고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모습이 퇴직한 사람의 아침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따질 날이 아니라 확인할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나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저는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대로 현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누군가를 미행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저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 가보려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출금 예정 알림에 적혀 있던 받는 곳의 이름,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검색에서 봤던 그 지역 이름,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지도 앱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생각보다 평범한 동네였습니다. 큰 건물도 아니고 번화가도 아니고 그저 사람들이 오가는 조용한 거리, 그 거리 한쪽에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땐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야 글자가 또렷해졌습니다. 며칠 전 계좌에서 봤던 바로 그 이름,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작은 글씨, 소규모 투자 설명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가슴이 뛰거나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다리가 조금 굳었습니다. 여기가 앱 속에서 보던 그 장소라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현수막은 크지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아는 사람만 오게, 그게 더 신경 쓰였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출입문은 하나였고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중년 남성들, 중년 여성들, 정장을 입은 사람도 있었고 평범한 차림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빈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래 사람들이 노후를 이야기할 때 자주 보던 풍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이 열렸고 사람 하나가 안에서 나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멀리서 봐서 확실히 알아보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모자도 쓰지 않았고 선글라스도 끼지 않았습니다. 평소 외출할 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표정이 달랐습니다. 집에서 보던 무표정도 아니었고 퇴직 후의 힘 빠진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긴장돼 있으면서도 기대하는 얼굴.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시야에서 벗어나도록. 그는 제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대고 누군가와 통화하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네, 오늘은 이야기 다 들었고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네, 다음 단계는 그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굳이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우연히 들른 곳에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한 번쯤 알아본 자리에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 자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확실해진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분노도
배신감도 조금 뒤로 밀려났습니다. 대신 현실이 또렷해졌습니다. 이건 몰래 한 실수가 아니라 계속 이어져 온 선택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의 과정에 나는 없었다는 것. 저는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고 사진을 찍지도 않았고 메모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머릿속에 충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였고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저는 문득 이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저 사람들 중에도 같은 설명회에 다녀오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의 집에서도 오늘 저녁 비슷한 침묵이 흐를까?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신발을 벗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아직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설명의 장소라고 적고 그 아래에 날짜와 시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확인 완료. 그 말을 적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느낌이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어땠어? 그가 물었고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 말이 이제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는 정말로 확인만 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한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현수막 앞에 서 있던 순간 문을 나서던 남편의 얼굴, 그리고 그 얼굴에 있었던 묘한 확신, 그 확신이 무엇에서 오는 건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돈보다 먼저 달라진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소리가 커진 것도 아니고 싸움이 난 것도 아니고 누가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달랐습니다. 마치 같은 집인데 낯선 사람이 잠깐 다녀간 것처럼 남편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나갔고 여전히 좀 늦어라고 말했고 여전히 준비 중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했던 문장들이 이제는 한 번 더 확인하고 말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오늘은 좀 늦어. 말끝이 짧아졌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현수막 앞에서 남편을 본 순간부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모른다고 믿고 있고 그 믿음이 그 사람을 편하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저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묻지 않았고 따지지 않았고 표정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사람이 표정을 바꾸면 상대는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럼 모든 게 더 복잡해집니다. 저는 복잡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잡해지면 감정이 먼저 나오고 감정이 나오면 팩트가 흐려집니다. 이번엔 팩트가 필요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남편의 말보다 남편의 습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휴대폰은 예전보다 더 자주 뒤집혀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아래로 카메라가 위로 그 작은 습관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두던 휴대폰이 어느 순간부터 항상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고 잠깐이라도 꺼낼 때는 제가 없는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숨기려 할수록 더 많은 걸 보여주는구나.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었고 들어와서도 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끔은 말이 너무 많아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괜히 TV 소리를 키우고, 괜히 웃고, 괜히 음식 맛을 평가하고, 괜히 내일 계획을 묻는 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더 불편해졌습니다. 말이 많다는 건 편해서가 아니라 불안을 덮고 싶어서일 때가 많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첩을 꺼내 그날의 날짜에 표시만 남겼습니다. 말이 많음, 늦음, 통화 길었음, 아주 짧은 단어들. 누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메모. 하지만 저에겐 그게 다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씻고 나와서 평소보다 빨리 누웠습니다. 제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먼저 불을 껐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불 꺼진 방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걸 혼자 결정해 왔는지, 그리고 나는 그걸 얼마나 오래 그냥 넘겼는지.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또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출금 예정 알림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이미 출금이 이루어진 걸 수도 있고 일정이 바뀐 걸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더 이상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다시 봤습니다. 받는 곳, 그 낯선 이름. 이번엔 확실히 움직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역시라는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다음 칸에 체크를 했습니다. 확인할 건 확인했고 이제 남은 건 한 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무슨 말을 하며 이 사실을 덮으려고 할지, 그걸 보기 전까지는 제가 먼저 말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얼굴로 오늘은 빨리 끝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를 말하려고 마음을 먹었구나. 말을 꺼내기 전에 분위기를 정리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있거든요.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 자꾸 제 얼굴을 보려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눈을 마주치면 금방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그날은 너무 크게 보였습니다.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거실 불을 줄이는 동안에도 남편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억지로 기다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말하게 두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결국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정희야.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돌렸습니다. 남편은 입술을 몇 번이나 떼었다 붙였다 하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나 준비한 게 있어. 그 말이 나오자 저는 숨을 아주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추측이 아니라 대답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꺼낸 한 문장이 모든 걸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정희야.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말을 꺼내는 날이라는 걸. 그는 소파에 앉아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시선을 TV 쪽으로 둔 채 숨을 몇 번 고르기만 했습니다. 그 침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결정을 끝낸 사람들이 말을 시작하기 전에 보이는 표정이었으니까요. 나 준비한 게 있어. 그 말은 질문도 아니었고 상담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론이 정해진 사람이 결과를 전달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조금 돌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조금 안심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 퇴직금이랑 내 퇴직금이랑 그냥 묶어두기엔 좀 아깝더라.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잠깐 헷갈릴 뻔했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에 함께 상의한 일처럼 노후에 뭔가 하나는 있어야 할 것 같았어. 그는 우리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후라는 말을 앞세웠습니다. 그 말은 언제나 강력했습니다. 반박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단어였으니까요. 가만히 두면 이자도 안 되고 물가만 오르고. 그는 제가 모르는 사이 이미 수차례 이 말을 연습한 사람처럼 막힘없이 말했습니다.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이 딱 들어갈 타이밍이래. 그 말에서 저는 설명회를 떠올렸습니다. 현수막, 출입문, 사람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나서던 남편의 얼굴. 위험한 건 아니야. 소액으로 시작했고 이미 확인도 다 했고 그 말 하나하나가 저를 설득하기보다는 이미 결정이 끝났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만 꺼냈는데도 남편의 어깨가 조금 굳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썼어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눈을 깜빡였고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아직 다 쓴 건 아니고 그 말은 이미 일부는 썼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 안 해도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지금은 말 안 해도 돼. 그건 제가 이야기 초반부터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으니까요. 그제서야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남편이 퇴직금 알림을 저보다 먼저 보고 웃었던 이유. 그 웃음은 기쁨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이제 실행할 수 있다는 확인. 그래서 1초 먼저 웃었던 겁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준비를 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동의만 했네요. 남편은 당황한 듯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때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말은 부정이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나는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결과를 통보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이 나오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TV 소리도 시계 소리도 이상하게 멀어졌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이 사실 하나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라는 것. 문제는 결정권이 어디 있었는지였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한 번도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지 않았어요. 늘 준비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 나중에 말할게였죠. 그 말들은 전부 시간을 버는 말이 아니라 나를 제외시키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불안해할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통제였다는 걸. 불안해할까봐가 아니라 내가 선택권을 가지는 게 불편했겠죠.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통장을 다시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얼마가 남았는지도 얼마가 빠졌는지도 그 순간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도 중요한 걸 혼자 결정하겠구나. 그날 이후 저는 하나를 분명히 했습니다. 노후는 돈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방식으로 결정된다는 것. 그리고 그날 남편이 1초 먼저 웃었던 건 퇴직금 때문이 아니라 나 없이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것. 그걸 이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정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정리하지도 않았고 따로 싸우지도 않았고 바로 답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노후라는 말은 늘 돈 얘기로 시작합니다.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언제까지 굴려야 하는지.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다르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노후는 통장 잔액보다 먼저 누가 결정하고 있는지의 문제라는 걸요. 돈이 많은데 내가 선택하지 못한다면 그건 안전이 아니라 불안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돈이 많지 않더라도 내가 알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다면 그건 적어도 혼자는 아니라는 뜻이겠죠. 저는 그날 남편이 1초 먼저 웃었던 이유를 이제는 압니다. 그 웃음은 성공의 웃음도 기쁨의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할 수 있다는 확인의 웃음이었습니다. 그 시작에 제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것, 그게 가장 오래 남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함께 상의하지 않았지만 잘 될 수도 있는 선택과 느릴지라도 서로 알고 서로 결정하는 선택. 당신의 노후는 누가 준비하고 있나요? 당신은 결과를 통보받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선택에 참여하는 사람인가요? 혹시 당신도 지금은 말 안 해도 되라는 말을 여러 번 들으며 넘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말이 배려인지 아니면 제외인지 그 경계는 생각보다 아주 얇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닥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통장을 열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관계를 먼저 열어보시겠습니까? 이 선택에 정답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묻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흘러가게 두는 건 선택이 아니라 포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었다면 그건 실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과
한 번쯤은 이야기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돈 얘기가 아니라 결정의 방식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1초 먼저 웃게 만드는 선택이 아니라 함께 웃게 만드는 선택이길 바랍니다.